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제가 이거 레코딩 이거 눌러놓은 상태여가지고 그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없다는 아마 녹음이 돼 있을 겁니다. 저희 당분들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매주 토요일은 아는 것입니다의 교양 채널을 만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은 우리 정치권의 마이너 집합소죠. 김윤기, 김태형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김세환의 이른바 삼김시대의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오늘 삼김시대의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최저시급 1만 원에 대해 각각 보수와 진보의 시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 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 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 혼수 또는 대전 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삼성 디지털 프로젝트 전국 팟캐스트 사상 최초로 대전, 충청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monil 이슈에서 마련한 임병환 기자의 대충 뉴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인권과 환경을 사랑하는 상남자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들께 대전, 충청의 소식을 재미있게 전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대전의 삼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석수 6개를 자랑하는 원내 제5당입니다. 불행하게도 대전에선 아직 어떠한 선출직도 배출하지 못한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금방 한성이 들었네요. 박수!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원내 의석수 20개입니다. 네, 겨우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있는 얼마 전 새롭게 당대표가 선출되었죠. 네, 풍전등화 바른정당 대전시당 김태형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바르게 살고 싶은 남자 김태형입니다. 네, 그리고 원내 의석수 40석입니다. 야, 부자다. 네, 제3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긴 한데 얼마 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진용 씨 관련해서 조작된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가 지금 당의 존립기관이 막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당 중앙당에서 근데 보직을 하나 받으셨어요. 홍보위원장이자 대전시당 그 대변인인 김세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새로 합류하셨는데. 박수 받을 분위기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제일 낫네. 우리 항상 풍정도가 항상. 그 지난번 방송 때 김세한 우리 대변인께서 이제 고정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 청취자분들의 그 분위기와 패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본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법 이제 합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김씨여서 일단 삼김 합격이 된 것 같고 대전에 선출직이 없다는 공통점 때문에 뽑아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은 지금 당대표 선거 한참 진행 중이죠? 예, 다음 주부터 투표 진행하고요. 저희는 지금 당대표는 2분 출마하셨어요. 이정미 의원하고 박원석 전 의원인데 이제 이정미 의원은 얼굴 있는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 하면서 지난 이제 대선 때 우리 심상정 후보가 그 토론회 때 왜 1분 썼잖아요. 1분 발언, 1분 네네네. 찬스 해가지고 성소수자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정치적인 권리가 없는 이런 분들을 대변하는 정치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시고 박원석 전 의원은 뭐 이제 야전 사령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17개 시도당을 뛰어다니는 그런 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누구 지지하시는데? 저요? 저는 둘 다 아직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역시 본인이? 이정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무한도전 나오셔가지고 좀 더 예.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던 것 예, 같고 박원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 필리버스터 할 때 그렇죠. 기록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의 미덕을 보여줬던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그리고 대전시장도 지금 위원장 선출을 하고 있죠. 예. 출마하셨죠. 예. 뭐 이렇게 장기 집권하려고. 저는 뭐 장기 집권 1년 6개월밖에 안 했는데 저는 단독 후보고 부위원장하고 전국위원이 경선 단독 후보 김정은인데 아니 본바대를 거기도 강야. 김씨네. 아니 다른 게 경선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부대표 후보 중에 우리 대전 출신 두 분이 있어요. 중앙당에서 대변인하고 있었던 한창민 씨가 부대표로 출마했고 전에 대전시장 후보로 나오셨던. 그리고 뭐 김태훈 씨라고 대전 당원인데 잘 알려지지는 않으신 분입니다. 그 바른정당 사무처장이랑 똑같네. 아 그러네요. 네. 그 당적 조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른정당은 당 대표가 얼마 전에 선출이 됐습니다. 이혜훈 의원이 이제 당 대표가 되셨어요. 뭐 근데 이혜훈이 당선되면 뭐 탈당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얘기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뭐 루머고요. 저희 분들 뭐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 바른정당을 잘 지켜서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이혜원 대표로 이제 새로 선출되고 나서 당 지지율에 좀 변화가 있나요?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고요. 근데 그 약간은 서울 쪽에서 한 10% 정도? 내려갔다? 아니 올라갔죠. 10%. 저희가 7, 8% 두 자릿수였는데. 잘 모르시는 네, 알겠습니다. 공부 좀 더 해오시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입니다. 네, 요즘에 뉴스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민의당. 네, 직접 얘기하시죠. 하여튼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일어났고 또 어떠한 이유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국민의당은 새정치를 표방하고 탄생한 정당인데 정말 새정치하고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무조건 국민들께 사과하고 그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서 더 정확한 진실을 국민들께 고하는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조금 위안을 삼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발 저희 우리 국민의당이 좀 쇄신하고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기 속에 또 기회가 있다고 이걸 기회로 삼자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일부에서는 뭐 초창기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거 명명백백 밝혀야 되고 쌍끌이식으로 문진용 씨 그 특혜 의혹도 특검에서 같이 밝혀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일부에서 그런 주장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특검 얘기도 있는 게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물타기 하는 것들로 국민들께 보일 수 있지 않느냐. 자칫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데. 네,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섣불리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좀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준용 씨의 그 취업에 대한 특혜 의혹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것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조작 건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작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만 문준용 특혜 의혹에 대한 부분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이 부분들에 대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은 좀 시간을 두고서라도 국민들께서 좀 제대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건 이제 전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본질인데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면 더 큰 본질은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잖아요. 이 부분이 합리적 의심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그 당에선 예전에 그 국정원 댓글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아니 딱 그 당이 언제적 얘기예요? 그 당 아닙니다 지금. 그 당 계셨잖아. 그거 할 때. 그거 할 때 그 당이었잖아. 잘못한 일이죠, 그건 분명히. 아니 그래서 이거를 저는 연결시켜서 얘기하시면 국민의당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떼놓고 일단은 이제 벌어진 사건부터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죠. 이건 별개의 사건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진실을 밝혀야 된다.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들께서 더더욱 궁금해하시는 윗선이 개입되어 있느냐 이 부분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말 이게 밝혀지지 않고 국민들의 의혹을 풀지 못한 상태라면 국민의당의 존재의 이유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앙당에서 그래도 홍보위원장을 하시고 계시니까 네네. 혹시 그런 거 사전에 못 들으셨어요? 전혀 감지를 못했고요. 윗선과 전혀 상관없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뭐 네. 제가 모르는 또 뭔가가 있을 수가 있긴 한데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고요. 만약에 윗선이 개입돼 있다로 가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면 정당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정당이 없어지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이제 정치 당황스럽게 하시네. 오늘 왜 그래요? 아니 신고식을 해야지. 정치를 해야 될 이유를 잘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정계 은퇴? 김세한 정계 은퇴? 네. 아니 앞길을 참참하거나 무슨 주먹을 끊으셨어 지금. 아니 내가 좀 편을 들자면 너무 어이없는 일이라 어이없게 밑에서 했던 일이 아닌가 싶은데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제가 중앙당에서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당에 대한 해체 지금 말씀하시는 뭐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들 떠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의당만이라도 전 중앙당이 좀 해체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견으로 건의도 했거든요. 우리 정무조정위원회에 제가 정식으로 건의도 했는데 물론 뭐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받았지만 이게 중앙당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대한민국 정당에 중앙당이 갖고 있는 너무나 많은 권한 그리고 여기에 들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정말 민주주의를 원하는 지역의 당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 안기에는 너무 폐쇄되어 있고 기득권적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중앙당 폐쇄하고 없애고 그러면 중앙 당사도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없애고 중앙당의 당직자들도 다 시도로 다 내려보내서 정말 시도에서부터 의견을 모으는 그런 좀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 신선한 말씀입니다. 아니 이 얘기는 저희 당에서도 저희 당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나 진보나 따질 것 없이 서울 중심, 중앙당 중심 이런 게 너무 맞아요. 사실 강해요.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들 지방의 삼김이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 만약에 본인들이 중앙의 삼김이었으면 아무튼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방송은 뭐 비록 그 이후에 나갈 거지만은 우리 녹음 기준으로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저는 그 비행기에 타실 때 그 과거하고는 좀 틀린 모습들, 다른 모습들, 비권위적인 모습들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좋게 봤고 그 회담 결과도 정상회담 결과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게 자칫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눈속임 내지는 과대 포장 이런 것들로 또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우리가 모든 정권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MOU를 맺었다,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와서 얘기를 하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과대표장돼 있고 이미지만 올려놓은 이런 결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조금 정확하게 실익을 좀 얻는 그런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난기류 이렇게 비행기에서 하는데 꿋꿋하게 또 기자분하고 특전사 출신 많이 부각되시더라고요. 또 미국 가자마자 또 그 전쟁 이름이 뭐죠? 그 장진호 전투. 아니 내 이름하고 비슷한데 그거를 어떻게 헷갈려서. 근데 또 그게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개인적으로 사적인 어떤 연관성도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좀 뜻깊은 또 어떤 그런 방문이 아니셨나. 네. 이제 지난주에 뭐 이제 화제가 되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 문정인 특보가 여러 가지 깔아놓은 게 있잖아요. 깔아놓은 만큼 이제 어쨌든 한미 동맹에 있어서 이제 한국이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 이 국면에서 사드든 FTA든 어떻게 좀 그런 단초를 제대로 좀 풀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정인 사실 특보가 했던 발언은요. 미국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그 난리를 친 거였고 정작 당사자였던 미국에서는 거의 그런 내용을 취급을 안 했대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거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 국제사회에서 보는 이슈는 탈핵. 그러니까 원전을 이제 중단하고 가동을 중단하고 탈핵 선언한 그거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난주 토요일 날 원자력 연구원 앞에서 탈핵 버스라고 이제 전국에 탈핵을 운동가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이제 그 지역 있잖아요. 고리, 뭐 부산, 뭐 경주, 뭐 이런 지역의 분들이 모여서 원자력 연구원에 여전히 핵 재처리 실험, 뭐 파이로 프로세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탈핵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은 이제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제 뭐 대선 때는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어떻게 재검토하는지 아직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고 연구원은 원래 7월에 개시 예정에 있어서 사실 이거 중단하라고 하는 문화재가 좀 있었어요. 비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예. 이정미 의원도 왔던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날 저희가 그 대전이 유세하는 날이 합동 유세하는 날이라서 후보들이 다 오긴 왔었죠. 동원됐구나. 올해는 못 있었고. 예. 환경을 지키자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이게 환경 문제가 아니라 안전하고 굉장히 이제 주민들 안전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원자력 연구원의 태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사고 많이 났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숨기고 있었고 근데 사실 잘 얘기를 안 해줘요. 이런 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위험하니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역에 이제 주민들하고 뭔가 신뢰관계를 자꾸 맺어가야 되는데 이게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핵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원자력 연구원의 태도도 그에 못지않게 큰 문제여서 이게 불신의 벽을 넘지 않으면 사실 뭐 이게 탈핵이 되더라도 원자력 연구원은 당분간 계속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뭐 폐로도 연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여전히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원자력 연구원하고 주민들 사이 불신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갖고 신경 많이 쓰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가셨는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원자력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미지 세탁이 돼 있냐면은 자 우리가 북한의 무기 얘기할 때는 절대로 원자폭탄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핵이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에너지 얘기할 때는 핵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원자력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시간 잡아가지고 한번 그 하나의 주제로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주제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초반에 너무 많이 달린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는 최저시급 1만 원입니다. 최저시급 1만 원을 받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반면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우리 죽으라는 소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사실 근데 지난번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의 공약 중에서 이 최저시급 1만 원은 거의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다만 시기에 문제가 조금 있었을 따름인지 최저시급 1만 원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노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비교 대상을 사람들과 봤을 때 청년들이 그런 걸 느끼기에 내가 일한 것만큼의 대가를 못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은 그러한 급여를 가지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것은 정말 어떤 사람이든 그 나라에 살아야 하는 이유와 그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죠. 그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을 그 1만 원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부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러한 1만 원 최저임금에 대한 이 상징성인 것 때문에 같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묻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1만 원을 갖기 위해서 영세업자라든지 소상공인 그다음에 하청업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될 필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많이 다뤄지지 않으면서 1만 원이라는 것들만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까 이러한 서로의 오해가 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최저임금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목적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그렇게 목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최저임금 가지고도 최소한의 생활 이런 게 가능한 수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과 비슷한 이제 개념으로 보면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정의가 비슷해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격차가 여전히 많이 크죠. 많이 큰데 이제 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0명 중에 8명은 그 가정의 주요 소득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노동연구원의 통계에 따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최저임금을 받는 게 뭐 이제 3인 가구 정도 되잖아요. 3인 가구 전체의 어떤 소득인데 이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기준은 뭘로 잡냐면 여성 혼자 사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실의 갭이 너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6,470원, 이제 월급으로 따지면 136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가지고는 살기 굉장히 어렵죠. 올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만 하더라도 99만 원 정도 되고 3인 가구가 되면 210만 원, 2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갭의 차이를 어쨌든 일단 메워야 이게 최저임금 제도의 의미 자체가 이제 살아나는 건데 어쨌든 현실에서 그 갭이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현실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차가 위원장님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대변인님이 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또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 언젠가는 오르겠죠. 전 그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보통 소상공인들 월 평균 매출액이 지금 조사절에 보면 4천만 원 정도 월 한 달, 그리고 이제 그 오너가 가져가시는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한 명 쓴다 그러면 현재 시급으로서 한 13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최저 시급 1만 원으로 맞추게 되면 200만 원이 넘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최저 시급 1만 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금 소상공인들 힘든 게 이 월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국가에서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예, 그 시급을 1만 원 정도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다 동의하고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제 최저임금의 문제는 그 선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만 그 최저임금 1만 원을 맞추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몇 해 전부터 이게 소득 격차가 크고 저성장 시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되고 그러려면 소비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거죠.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말씀하셨던 영세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를 포함해서 300인 이하 중소기업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경제 어쨌든 체제 자체를 바꾸는 시도, 그것을 대표적인 하나로 이제 최저임금 1만 원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다 니들이 어떻게 되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위원장이 그 말씀에 제가 한 말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저임금 1만 원에 너무 몰입돼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더 중요한 게 지금 영세 자영업자,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하청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청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청에 계약을 맺을 때 원재료 값에 대한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임금이 올라가거나 하면 그 임금에 대한 폭은 거기에 없거든요. 그럼 그 다음 연도부터 하청업자들이 그걸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보호법. 그 다음에 우리 김태형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승진했어요 위원장으로. 남친 위원장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네, 부위원장님. 네. 그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은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개정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죠. 또 카드 수수료 문제. 그 대기업들이 가맹점한테 지금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대기업은 1%밖에 안 내면서 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더 많은 이유를 가져가는 이러한 구조들을 시스템화 시켜야 그 다음에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앞에 최저임금 1만 원에 몰입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이런 법제화 되는 부분들을 신경을 쓰면서 끌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조금 그 논점을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평균의 함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약 2만 5천 불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1년에 한 1억 정도를 이제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주변에 1년에 1억 버는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니, 거의 없죠. 근데 평균치는 그렇게 잡혀 있어요. 아까도 김태형 부위원장님이 자영업자들의 이제 평균 월 이제 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적자나는 분들도 많거든요. 평균이 300이라는 얘기는 웬만하면 300 번다가 아니라 정말 소수의 분들이 많이 벌고 다수는 뭐 적자 보거나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낸 평균이 그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의 재분배,
이게 사실은 핵심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 얘기할 때 그러면 사장님 보고 그걸 채워 넣어줘라. 근데 사장님들은 돈이 없으니까 못 주니까 반대다. 이렇게 가면 해결이 안 날 것 같고 그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그 영세 상공인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게 최저임금에 반영이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고민해보면 좀 더 이렇게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피디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게 통계 함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그래서 뭐 이제 평균값 말고 중위값 이런 걸 찾아내기도 하고 하니까 사실은 통계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이제 그런 정도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부의세습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최근 통계들을 보면 어떤 거냐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이 애초부터 갖고 있었던 이 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통계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2010년대 초반하고 2010년대 후반으로 이제 중후반으로 가면서 상위 10%가 소득의 44%를 갖고 있었던 게 뭐 66%까지 늘어난다든가, 아니 이건 이제 자산이 그렇고, 소득 같은 경우에 12%가 25.9%까지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 소득의 불균형, 부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자본주의에 엄밀하게 말해서 자본주의의 어떤 부의 재분배는 토지제도의 어떤 개혁이 없는 한 사실상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현실을 바라보는 게 제가 아까 전에 그 위원장님 말씀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그 소비를 늘려야 된다. 저 이 부분 너무 반가웠던 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위원장님하고 김영란법 때문에 저희가 한번 토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예언을 했어요.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요번에 이거 무조건 개혁한다. 요번에도 김영록 그 신임 그 농산물 장관께서 개혁 의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손 보겠다. 왜? 소비 확장해야 되고 그 화훼단지 이번에 농민들 다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분들 소상공인인들이고 현실을 바라볼 때 아까 전에 우리 그 대변인께서 말씀 카드 수수료 얘기를 하는데 카드 수수료 보통 몇 프로 하는지 아세요? 일반 음식점에서? 2.3%? 아니에요. 3.5%, 3% 해요. 근데 이게 카드가 그날 긁으면 그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3일 내지는 또 휴일 끼면 5일, 6일 날 들어와요. 근데 소상공인은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드사에서 불법적으로 당일 이렇게 주는 대출을 해주는 게 있어요. 요즘에 대부분들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 어떻게 해준다고 그래서 소상공인들 이렇게 좀 도와준다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상 어불성설인적인 얘기거든요. 아까 소득의 재분배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맹점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학자들이나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이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을 써서 지금 여러 가지 나라들이 뭐 발전도 하고 뭐 우리나라도 그런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하나지만 결국엔 소득의 재분배가 안 이루어졌고 양극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타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유주의 정책도 그 전에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그 다음 신자유주의까지 오면서 거쳐온 거거든요. 이 신자유주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이 들면 또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을 써가지고 해봤더니 상위 1%의 소득이 하위 40%의 소득과 똑같다. 그러면 하위 40%가 국민이 아무리 벌어도 상위 1%의 소득밖에 쫓아가지 못하는 구조라면 어떤 나라의 국민이 살고 싶겠습니까? 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얘기하고 최저생계비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추상적인 개념인 게 몇 년 전에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이 돈을 가지고 6개월을 살아봐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상대적 공허함, 박탈감, 조그만한 집에 남들 좋은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먹을 때 물 먹어야 되고 어디 가서 외식도 못 하고 자식들 과외도 못 시키고 이런 것들이 정말 최소한의 행복을 유지하는 겁니까? 오히려 더더욱 공허함을 주고 국민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은 유지해보자고 하는 건데 이것마저도 안 되는 지금 수준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1만 원 하자는 얘기죠 지금. 소득의 재분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만 원을 하자라는 얘기는 또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고. 아니 그런 거죠.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이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인사청문회 잡음 없이 나온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경제부총리 이름이 뭐였더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네, 박근혜 정부하고 인연이 있었던 분이죠. 이번에 국무총리 제가 국무조정실장인가. 어제 이제 그 김영록 그 장관도 제가 그 김영란법 개정하겠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이것도 무리 없이 통과되겠구나 이런 한 부류가 있고 이제 보수 정당하고 어떤 연이 있는 정책적으로 연이 있는
그리고 아니면 의원 한 부류가 있어요. 근데요, 저는 엉뚱한 걸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재벌들이 갖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700조가 넘어요. 700조가 재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예, 제가 아까 300이냐 중소기업 80%예요. 거긴 이미 최저임금 상관이 이미 없어요. 700 네. 이미 700조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재분배하지 않고 아까 중소기업도 영세 자영업자도 다 망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대로 살자는 얘기죠. 여기 재벌도 못 건드리고 중소기업도 못 건드리고 어딜 건드립니까? 700조에 8%만 쓰면 최저임금 1만 원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착적 계산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분들이 무슨 명목으로 내놓습니까? 돈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빼서요? 최저임금 1만 원은 이 경제 체제를 바꾸자고 하는 어떤 이제 그 마중물이지 이 자체만 물론 그 자체로도 의미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태용 이 체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이게 말씀 중에 중소기업은 최저임금하고는 관계가 없다. 대기업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 대기업이요, 대기업. 중소기업 말고 대기업은 최저임금 1만 원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상관이 없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얘기할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업자들한테 그만큼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혜택을 주려면 대기업에서 보통 전부 다 원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청에 대한 불공정 거래들, 하청업자들과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러한 구조를 깰 수 없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를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그 부분을 한꺼번에 개혁하자는 건 혁명을 얘기하는 거지 개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자, 잠깐 제가 좀 개입을 해볼게요.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면 사내유보금 김인기 위원장이 말씀하신 700조를 어떻게 뺏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너무나 이제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이른바 수정자본주의라는 게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영국의 케인즈라는 경제학자의 이론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때 90%가 넘는 그런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소득세에 있어서 기업들한테.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쓸 돈이 없으니까 기업이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도 경제가 이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90%의 세금을 물려도 기업들이 냈단 말입니다. 그거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국책 사업들도 열고 고용도 창출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나중에 노동권이 그걸 한 면만 보시는 건데요. 절세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합법적 탈세잖아요. 대기업들은 절세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득세를 올리면 나름대로 또 절세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떠한 거를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가 굴러가야 되니까 그럼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건데 지금 상황이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국가의 개입 문제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자유시장 경제는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게 맞는 거지만은 사실 그게 또 100% 옳은 무조건 우리가 신봉해야 될 그런 또 이론은 아니거든요. 국가의 개입 그리고 최저시급을 국가가 선정해 놓는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가가 경제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왜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화두가 던졌느냐를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면서 경제는 성장했지만 이것들이 고용 없는 성장. 그러니까 국가의 GDP나 재벌에 대한 이런 경제 수치는 올라갔지만 정작 청년들이나 국민들은 고용이 안 돼서 고통을 겪고 있는 또 국가적인 전체의 부는 성장했지만 사회적 양극화를 통해서 그렇지 못한 계층에 있는 국민들이 너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국가가 어느 정도는 경제에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는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저는 포인트가 그럼 국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대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700조를 막 강제적으로 뺏어야 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틀 두 번째도 고쳐지지 않는 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지금 소득 불평등에 대한 문제 이것은 저는 재산의 대물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의 대물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유례가 없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모의 재산이 자연스럽게 자식한테 대물림되는 그리고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노동이 없이 불로소득을 받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세금이 굉장히 낮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는 이 소득 재분배를 이뤄낼 수 없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능력, 실력만 가지고 무한 경쟁 사회로 다 내몰린 이런 사회에서 그러한 부의 대물림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나라를 나중에 5천만 국민이 다 같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는 그런 국가를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의 대물림을 막을 정도의 제도를 갖춘 그 정도의 국가 개입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들을 살게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OECD 10만 명당으로 봐도 OECD 평균이 12명인데 2배가 넘어요. 26.5명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중에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꼽힌 게 36% 정도 되고요. 질환 장애 뭐 이것도 저는 사실은 이것과 관련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50% 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에 3년 사이에 자살률이 10% 정도 확 뛰어요. 그리고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도 한 3년 사이에 한 10% 확 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아주 큰 이유가 이 경제적 문제에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냥 그냥 살아있기만 목숨만 붙여서 살아놓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행복 이것까지는 저는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정의당은 뭐 따뜻한 복지국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못 미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할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사회임금 뭐 복지임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차 임금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살펴봐야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한 7.9%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복지로 이제 얻어지는 어떤 그 비용 그 임금이 근데 OECD 평균 31.9%거든요. 낮아도 너무 낮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50%에 육박하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국민 개개인으로 보면 생존에서부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까지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저도 원론적으로는 두 분 말씀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이게 현실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현실 자체를 인지하는 어떤 보는 게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좀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죠.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시점인가는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고 국가가 개입하기 이전에 있어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든가 타협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제도가 나오면 풍선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일본이나 이런 데 같은 데 보면은 포스가 없어요. 조그만한 가게들도. 다 그냥 무인 포스기 돼갖고 카드 자기가 긋고 거기서 받아갖고 내고. 저희 공장 같은 경우도 요즘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동화 시스템을 좀 하려고 노력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한 포장기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자동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급이 올라가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기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기계를 막 탓해하기 시작해요. 이거 예전 한 것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일을 자기가 했던 건데 기계가 들어옴으로써 해서 그 일을 빼앗겨 버려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해주냐면 자동화 기계 공장 만드는 사장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공장에 기계가 들어가면 기계를 탓하기 시작할 것이다.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나중에 다시 또 적응을 하는데 분명히 이런 것처럼 또 1만 원 올라가게 되면 일자리가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연구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사실 이제 고용이 줄 거다라고 하는 게 학자들 사이에 정설이었죠. 특히 80년대 이제 후반까지 정설이었는데 사실은 영국 같은 데를 보더라도 큰 영향을 안 미친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영국 사람들도 아니 물가가 한국에서 비싸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나와서 살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아니 이상한 얘기 제가 영국 친구도 많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도 걔들하고 그런 얘기를 너무 비싸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특정하게 예를 들면 경비 노동자들이나 고령 노동자나 아니면은 청소년 아르바이트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있지만 그 영향이 최저임금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그러니까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영향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저임금 자체가 고용률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만큼의 그런 데미지를 입히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갈 사람들은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일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이런 임금 제도를 가지고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의 나라 가서 거기서 일을 해요. 일본 가서 일을 하고 인도네시아 가서 하고 거기서 일을 합니다. 일본 별로 안 해서 거기서 일을 하면 거기에서 주는 최저 임금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들을 다 그렇게 뺏겨야 됩니까? 근데 그 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1만 원을 해도 지금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운데 그 이상의 삶을 살기가 이 정도까지는 국가에서 만들어 주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능력을 펼 수 있는 기본적인 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국가에 대한 경제 개입을 얘기하다가 조금 다른 쪽으로 빠진 것 같은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경제에 대한 개입을 할 때 저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두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민간 영역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국가가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사회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국민의당 없어지면 정의당 가실 것 같아요. 이러한 사회 네. 그렇습니까? 정의당의 강령도 그렇습니까? 제가 안 보고 와가지고. 네네. 그런데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은 민간 영역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민간 영역에서 이러한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간접 자본이라든지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너무 못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좀 개입해서 민간 영역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성장하면서 경제의 신화,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켜서 유명하게 만든 모 대기업의 회장님 이런 분들이 정말 우상이고 영웅이고 이렇게 교육받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공해서 그러한 성공을 가지고 부를 자식한테 대물림하지 않고 사회에 다시 환원하거나 회사 직원들한테 돌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재창출 모델을 하는 이러한 분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고 이러한 분들이 영웅이다. 이러한 분들이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가에서 교육 시스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성장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러한 논의들이 의미 없다는 것을 일깨울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이다. 국가가 이 두 가지는 개입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교육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권리의 문제 그리고 윤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노동자로서의 권리, 그다음에 자본가로서의 윤리, 노동자로서의 윤리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분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다 있는 거잖아요.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어디 속에 있다고? 구름 속에 있다고요. 외국 많이 나간다고 하시는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때 한 10여 년 전에 11불 했어요. 최저임금이. 지금 15불 하거든요. 우리가 워킹비자 끊어갖고 애들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젊은 대학생들. 그러면 얘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한다? 절대 아니에요. 소세지 공장, 도축 공장 이런데. 아니 그럼 계속 나쁜 일자리에서 일하게 내비둬야 돼요? 아 그게 아니라요. 지금 그럼 현실을 얘가 잘못됐다는 거죠. 현실을 너무 현실만 얘기하니까 잠시만요. 예. 워킹홀리데이는 사실은 돈 벌러 나가는 것보다는 그 영어 배우려고 가는 측면들이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데 피디님 말씀하시니까 아니 거기 사시는 교민분들도 다들 하층적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냐고요.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현실은 이렇지만 여기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왜 현실을 모른다고? 현실을 모르시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김태형 위원장님 힘들죠. 힘들어 죽겠습니다. 힘드시니까 현실대로 살자. 10월달 달력을 보세요. 제가 지금 10월달 달력 노는 날이 며칠인 줄 아세요? 그거가 힘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최저임금 1만 원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고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그다음에 소득에 대한 불평등, 양극화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은 그 아까 뭐 상속 증여에 관련된 것들, 부의 대물림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음으로써 재원, 그러니까 그 세금으로 거두면 국가의 재원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임대료 문제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우리 사회가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UC 버클리에 폴 피프라는 교수가 있거든요. 노벨 경제학상을 아마 받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재밌는 실험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노폴리라는 게임 아시죠? 그래서 들었는데 그거 한국판으로는 부루마블.
네, 그게 모노폴리인데요. 실험을 한 거예요. 학생들 이제 2인 1조로 짝을 지어가지고 한 A라는 학생은 주사위 1개를 주고 그리고 이제 왜 부루마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뭐 100만 원 이렇게 주고 그다음 한 바퀴 돌면 또 월급이라고 얼마씩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A라는 학생은 주사위 하나에 그 룰을 적용을 시키고 B라는 학생은 처음에 재산을 200만 원 주고 주사위를 2개를 줘요. 그리고 이제 시합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B가 이기겠죠. 그럼 처음에는 B가 계속 더 빨리 도니까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되고 더 많은 호텔을 짓게 되고 통과 세금을 이제 걷게 되고 초반에는 이 B가 되게 미안해했대요. 이게 나한테 유리한 룰이라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데 경기가 진행될수록 B가 점점 이제 신이 난다는 거죠. 아싸, 거봐, 너 또 걸렸어, 막 이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제 그 게임이 끝났어요.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럼 B라는 학생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물론 내가 좀 유리한 그런 그 룰이었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나만의 전략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 유리한 걸 잘 활용해서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 이 사회가 좀 균형추가 맞지 않는 게 고착화되면서 그게 또 하나의 당연시되는 권리로 인식되는 그런 것들의 그런 시각에 대해 이제 경종을 울리는 실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해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한 4-5명이 있어요. 이분들 똑같은 일을 시켜도 잘하시는 분이 있고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일이라고 해도 분명히 그 시간의 속도라든가 차이가 나요. 제가 공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느끼는데 최저임금 1만 하는 것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분들 다 똑같이 주라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이거를 국가가 지정을 한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타협을 통해서 이걸 유동성 있게 해줘야지. 오죽 임금이 낮으니까 그거 이상은 줘라라고 제시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김태훈 위원장님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능력이 높거나 낮아도 최저임금 1만 원을 줘야 되는 말 아니냐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건 없고요. 뭐냐면 아까 네. 제가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득 재분배 양극화 일어나는 것 중에 두 가지 제일 큰 이유가 첫째는 부에 대한 대물림에 대한 세금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무한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낙오하는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 경쟁 체제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했을 수는 있지만 두 번째 고용이 없고 불평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위에 있는 분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이 안 돼도 힘든데 이 너무 힘든 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올바로 갈 수 있는 대다수의 중심 허리축에 있는 국민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저임금 1만 원 아예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가 아직 아니라는 얘기죠. 방법이 많아요. 예를 심상정 의원이 그 법안 한번 내신 적 있더만 최고임금 제한법. 그렇죠. 예. 네. 저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살찐고양이법 있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중소기업 명세 자영업자들의 수익을 뜯어서 최저임금 1만 원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최고임금법도 있고요. 초과이익 공유제도 있어요. 우리나라 가불관계가 얼마나 이게 고착화되어 있고 악질적인지 알잖아요. 이게 다 사실 보면 노사관계에 개입할 정도로 지배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익이 남으면 이것을 원청과 하청이 나눠 갖는 거죠. 근데 가불관계라는 게 어떤 제도 한두 개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 자꾸 바꿀 수 없다고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바꾸자는 거예요. 천천히 언제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요. 2년만 더 딜레이 시키자는 거예요. 2년만 더. 2년? 2020년? 2020년? 왜 욕 들으라고 그래요?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아니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언제요? 어떤 조건이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 하지 말고 그 이후 2년 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지 말자 하자 이 논의를 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왔고요. 이미 대통령께서 이러한 것들을 화두로 던졌고 노사정위원회 모든 기관에서 지금 다 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굴러가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2년 뒤에 하자, 3년 뒤에 하자는 것들이 사실은 공연불이고 이왕에 대통령이 출범을 하시면서 던진 화두기 때문에 시작은 해야 된다. 단 여기서 제가
김윤기 우리 위원장님께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하나만 더 올리겠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오늘 다룬다고 했는데 안 나와서 그것도 한번 짚을 겸 여쭤보는 건데요. 이것은 김태형 부위원장님이 저한테 아까 말씀했던 질문과 좀 유사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일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최저임금 1만 원을 하자. 이 말에 저는 그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연장선상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된다. 전 그게 동의하거든요. 예. 그 무조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때 비정규직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일을 하는데 급여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죠. 예. 저는 그것을 예. 이해하지만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규직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좀 하는 겁니다. 뭐냐면 비정규직에서 느끼는 정규직들이 정말 그런 효율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아닌가. 공무원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공무원,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 공기업, 그다음에 대전시 산하기관에 있는 분들, 과연 이분들이 비정규직 분들이 일하는 것만큼 정규직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가? 본인들이 그만큼 일을 해태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아닌가? 그런데 공기업에 그런 정규직에도 노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정규직에도 노조가 있어요. 특히 어떤 노조는 그냥 귀족 노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월급에 정말 이 서민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데도 노조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권익과 이런 것들 주장한단 말이죠. 자, 정리해 주시죠. 질문이 뭐죠? 네. 네. 그게 좀 상반된 논리가 아니냐. 저는 그런 겁니다.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자라면 누구든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있죠. 그리고 노동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다만 저는 정규직 노동자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동의하십니까? 정규직 노동자가 일을 뭐 게을리하거나 뭐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뭐 이제 노동 조건의 차이가 너무나 크고 이것을 우리 이제 정부나 자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없고 그럴 때 노동자 동료로서 정규직이 먼저 무엇인가 양보한다거나 내놓는다든가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그 얘기를 여쭤본 겁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우리 주제가 오늘 사실 이 비정규직 얘기 조금 고용의 안정성 차원에서 다뤄보려고 했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태형 부위원장님은 네. 비정규직이 그래도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거는 그 직종이나 분야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필요하다는 얘기신 거죠? 우리 다음번 토론 주제로 한번 이 고용의 안정성,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를 해보면 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셋은 한번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통치회장. 한다고 하잖아. 아니 해야 되는데 대안을 만들고 하자. 좀 더 갑시다. 나 30만 원 낼게. 30만 원 내.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대중음악과 가수를 통해 우리 사회를 말합니다. 염살록 대중음악 전문가 염대형 실장과 아마추어 기타리스트 강인성님과 함께 대중가수의 삶과 음악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역시 뜨거운 설전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방송은 어떻게 만족들 하세요? 좀 부족해 진짜. 부족해. 첫 방송보다는 네. 뭔지 좀 이게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좋아요. 그 잔뇨가 너무 위에들 얘기만 하셔. 밑바탕 얘기를 안 하시고 다들. 아니, 본인이 좀 더 밑바탕 얘기를 잘 해줬어야지 그럼. 아쉬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최저시급 1만 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딱 한 문장으로만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윤기 위원장님. 네. 예, 삶의 권리, 노동의 권리. 삶의 권리, 노동의 권리, 최저시급 1만 원이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세환 대변인님.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상징성, 문재인 정부의 상징성과 결부된다. 문재인 정권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문장 하라니까 지금 한 문장을 넘은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태형 바른정당 부위원장님. 저 아주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 아직은 시기상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다음 방송 때 더 화끈한 토론 한번 해보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저희 아는 것입니다 교양 채널도요, 팟빵에서 시사 정치 분야에서 100위안을 훨씬 뛰어넘는데 75위를 기록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토요일은 대중음악 전문가 염대영 실장과 함께하는 염살롱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다음 주 염살롱에선 한국 대중음악의 음유시인이라고도 하죠. 원음이란 본명을 가진 고 김광석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